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소주제는요, 니체의 선언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언문이겠죠, 그죠? 이런 제목으로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도와 함께 사유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역시도 유익한 시간 되시고요. 여도의 클래스를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도 강좌 오늘이 아마 74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런데 여도의 각각의 강좌로부터 그죠?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반드시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꼭 후원해 주시고 자발적 수업료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양 철학은 사실 자연과학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이것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통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인식하는 진리 인식, 인간의 이성이 떠오르면서 철학은 또 한 번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환기를 맞이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이러한 철학자들은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마치 물리학을 연상시키는 이 세계의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가 뭔가,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어떤 근본적인 단위가 뭔가, 이런 질문을 통하여 철학이 출발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통하여 보편적 이성과 만나면서 그죠? 인간이 개입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재미있게도 포스트 모더니즘 선언문에 해당하는 니체의 1873년 작품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 이 습작과 같은 15페이지에서 그죠? 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이 문서를 보고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자들, 소위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환장을 했다는 문서가 바로 이건데, 여기에 이제 마치 니체가 침묵하는 우주로부터 인간이 갑자기 떨어져서 인간의 생명체가 형성되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강력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세계의 우주는 이제 인식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독일어에서도 특히 인식, 에어 켄트니스는 움직임과 관련됩니다, 그죠? 켄트니스, 지식이고, 알민데, 에어는 뭔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인식은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은 이 세계는 물과 불과 흙과 공기, 이런 원소들,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는 원소를 더 이상 원자와 같은 개념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단위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물론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뉴턴의 고전 역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서양 철학은 이러한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그죠? 출발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사실 이
이 세계의 기본 단위는 원자죠. 그죠? 오늘날. 원자. 그런데 오늘날의 원자의 개념으로 사용되기까지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양자물리학의 토대도 오늘날은 미국이 또 강세를 이루고 있지만 이 물리학, 자연과학의 어떤 그러한 토대를 형성하는 물리학은 양자역학까지도 그죠. 영국과 독일에서 대가들이 나타났는데 이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의 개념을 고대에서는 물론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개념이 20세기로 들어오면서 혁명을 띠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러더퍼드라고 핵을 발견하면서 이 원자의 구조가 마치 태양계의 어떤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과 같은 그런 구조임을 밝혀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그 전기력 있죠. 이게 이미 19세기 말에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양자역학이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의 원자 개념은 원자 핵이 있고, 그게 양성자, 플러스 그걸 형성하는데, 그 원자 핵 주변에 마이너스 그걸 형성하는 전자가 도는 것과 같은, 그게 원자 핵을 도는 전자. 그래서 양자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영어는 퀀텀이고 독일어는 크반툼인데, 사실 이 양자역학은 크반텐 메샤닉이라고 하는 막스 보른으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양이란 뜻이야. 그죠? 라틴어로 쿠안투스는 how great, 얼마나 큰, 양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량이 얼마나 최소 단위로 좁혀졌을 때 계산될 수 있는지, 이 양자역학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주제로 등극하는데요. 이 물리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량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인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전부 다가 이건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근데 신기하게도 원자는 원자 핵 안에 플러스 극을 띠는 양성자가 있고, 원자 핵 안에는 또 중성자가 있어. 그죠? 이 중성자는 아무런 극을 띠지 않는 건데, 그 바깥을 도는 마이너스 극이 함께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걸 전자라 그러는 거야. 그죠? 이걸 중심으로 물리량의 측정을 이야기할 때는 열과, 그죠? 막스 플랑크는 열양자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또 빛양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 에너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주 독특하게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 고대 자연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물, 불, 흙, 공기, 이런 원소에다가 세계의 물질을 형성하는 원소에다가 에테르란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치 에너지랑 유사하게 되는데, 뭔가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오늘날의 어떤 뜻은 아니지만 뭔가 유사하게 가는 게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원자 자체가 이미, 그죠?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는 건 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생성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의 것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 생성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니체 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인간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움직이는 세계를 뭔가를 통하여 고정시켜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야,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발견해요. 철학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혁명이 시작된 이유는 니체 이전에 철학자들은 실제와 인식의 관계, 존재와 인식의 관계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기껏해야 신학에서 위 디오니소스라든지, 그죠? 이런 자들에 의하여 부정신학이 나타나면서 신이라고 하는 것, 언어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죠, 그죠?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인간의 인식은, 인간의 사유는 언어와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은 여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의 보편적 어떤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플라톤을 위주로 한 서양 철학의 어떤 보편적 일반화가, 그죠? 자연 철학자들을 경계로 하여 또 다른 출발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세계는 생성에서 이제 존재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나가요. 이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생성에 관심이, 삶은 생성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죠? 계속해서 생성되는 거죠. 마치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의 어떤 그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듯. 이 생성이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 방식대로 어떤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세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언어를 만들어내게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없이 인간은 사유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인식과 실제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니체의 혁명은 뭐예요? 이 언어 때문에 인간은 이 실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왜곡된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언어를 통하여 인식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도덕 외적 의미에서 진리와 거짓에서의 어떤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도가 이미 강좌를 1차 자료 강좌를 읽으면서 다 해놨듯이 여러분 그 강좌 꼭 들으셔요. 포스트 모더니즘 공부하신 분들은 15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습작에서 혁명이 일어나. 그러니까 생성의 존재를 각인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을 인간들은 뭐예요?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움직이는 것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 고정은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 인간은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성을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힘의 의지인 거야. 니체의 가장 말년의 작품. 그게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는 이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언어는 실제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언어와 실제는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인식론을 생각하면 딱 좋아요. 고대 영지주의 신학에서, 그죠? 영의 세계, 인간의 정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분리하는데, 영의 세계는 이 언어를 초월하여 실제계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세계인가요? 이거 락강의 철학과도 연결돼요. 영지주의적 인식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식이 나타나기 전에 이 세계는 침묵하는 이 우주는, 그죠?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야. 상당히 포스트 모던은 저기죠, 그죠? 인간이 개입하면서 이 세계의 실제는, 그죠? 이제 인간의 방식대로 거짓으로 떡칠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실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영적 인식이라는 거는 이 언어의 가면을 벗어나서, 이거는요 명상과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자들, 불교에,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교부들, 그 다음에 수도사들 역시도 신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뭐야? 실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야. 실제를, 그게 바로 영지인 거야. 실제를 곧바로 인식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주는 침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명체가 뚝 떨어져서, 빅뱅에 의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게 이제 도덕 외적 의미에서 진리와 거짓 첫 부분에 나오는 거야. 인간은 이제 언어를 통하여 세계를 인식하는데, 이 세계를 왜곡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의 관점에서 사물을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칸트 철학은 인과율이 지배했잖아, 그죠? 뉴턴 역학에서. 그게 인과적인 건 불가능한 거야. 인간의 언어와,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와 사물은 무관하다는 거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게 언어는 인간이 사물에다가 뒤집어 씌운 그런 거짓과 같은 건가. 종류 자체가 달라. 그게 인과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이 세계의 사물들을 분류하고 분리시키고 같은 집단으로 또 묶고, 이게 종이잖아,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인식 이전에 우주의 만물은 스스로 침묵하면서 스스로 움직여가면서 영이 되고 있었다, 이 말. 그죠? 그 인간이 나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은유라는,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 그 인간은 언어 때문에 실제에 직접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는 사물을 지시하지 않아요. 인간이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 된 거예요. 사실 미셸 푸코도 말과 사물에서, 그죠? 인간의 주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 니체, 이 말과 사물은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언어의 특징, 은유의 그게 은유라는 건 뭐야? 언어와, 예를 들면 나무, 예도가 바깥에 나무를 지시하는 것처럼 인간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무라는 이 언어의 단어와 저 실제 나무는 일치한다고 우리는 가정한 것 뿐이라는 거야. 실제 나무와 이 언어는 무관한 거예요, 원래는. 인과율이 적용될 수 없는. 그래서 언어는 은유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언어로 진리에 도달한다. 이거는
거짓된 거라.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 안티크리스트에서 니체는 이게 이제 또 엄청난 혁명이 되잖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게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서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바울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건데, 이게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비유한다고, 바울은 사실은. 근데 니체도 이 아주 혁명적인 발언인 거야, 이게. 문자는 죽이고 모든 생성하는 것을 정지하게 만드는 거야. 생성을 존재로 만드는 게 문자인 거야. 여기서 데리다가 갖고 가는 거죠. 그죠? 데리다는 니체에 대한 엄청난 해석을 많이 한 자야. 이 언어와 실제와의 니체의 연구를 가장 탁월하게 연구한 포스트 모던 철학자는 바로 데리다. 모든 생성하는 것을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언어의 특징인 거예요. 데리다는 또 그라마톨로지에서도 그러죠. 그죠? 인간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언어의 특징, 문자의 대리보충적 특징, 이것이 없이는 실제 살아있는 인간의 영의 말 역시도 전수될 수 없는. 그래서 대리보충은 사실은 대리보충이 아니라 진정한 말이 말이 되게끔 하는 본질과 같은 거예요. 해체해버리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제가 된 거예요. 물론 프랑스 철학은 소시르의 언어 체계 자체 안에서의 구조를, 체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 그죠? 연사와 개사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여서 이 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건 사실 레비스토로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사실 비트겐슈타인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와 비트겐슈타인도 니체의 어떤 가족 유사성이라든지 니체로부터 상당히 많은 개념들을 갖고 갑니다. 이 니체는 이게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레즈 역시도 이러한 니체의 생성의 존재로 이 세계의 사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표상은 뭐예요? 이미 대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칸트의 표상 개념도. 그러니까 표상을 이미지로 바꿔버려. 그건 사물의 이미지, 뭔가 인식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상과 가까운 건 이미지지 결코 뭐야? 표상이 아닌 거야. 그죠? 표상은 인간의 인식과 관계되잖아. 그런 관점에서 니체 철학과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것들 역시도. 들레즈의 철학, 생성의 존재론 역시도. 아주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진리는 환상인 거야. 진리는 뭐죠? 바깥에 있는 실제와 우리가 인식하는 이 언어를 통한 인식이 일치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야. 그죠? 그런데 진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사유한 언어를 통하여 만들어낸 환상이라. 이 선언을 예도가 또 독일어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언어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프로이트 락강적인 어떤 그러한 정신분석학에서도 이 언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와 사물의 관계. 왜곡된 언어는 실제와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야.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세계를 해석한 게 언어인 거야, 여러분. 그 인간의 인식 자체는 바로 뭐야? 거짓된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는 뭐예요?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실제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아무리 언어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사유하거든. 그러니까 이 언어의 이중성이, 그죠? 인간이 실제와 관계 맺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게 된다라. 결코 실제를 만날 수 없는, 칸트가 다른 방식으로 말했던 물 자체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여기 언어가 들어간 거야. 지적은 이런 것들을 오늘날 무보다 더 적은 실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양자물리와 같이 가는 거죠. 무보다 더 적어 실제가. 이게 뭐예요? 실제는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된 위치를 차지할 수 없으며 절대 공간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측정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절대 공간이 없으면 절대 시간도 불가능한 거야. 모든 실제는 움직이는 거야. 양자물리학의 원자론과 같이. 그죠? 픽션인 거예요. 모든 것은 픽션인 거예요. 이걸 니체가 가르쳐 줬다고요. 이게 바로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니체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써내려갔던,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단지 그냥 보여주기만 했던 이 습작과 같은 이 에세이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을 일으켰던 거야, 여러분. 물론 이게 나중에 니체가 죽고 나서 1903년도에 출간되게 되는데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실제 개념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언어라고 하는 이 간접적인 어떤 걸 통해서만 실제와 만나는 거예요. 시인의 고통을 우린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예도는 그럼 개념은 뭐야, 여러분? 개념은 우리가 은유라고 하는 것과 개념의 차이는 뭐야, 여러분? 우리의 인식 자체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은유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생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실제를 직접 인식할 수 없고 어떤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 이게 데리다의 차원인 거야.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열려 있다는 거야. 은유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은유는 다이성을 인정하잖아, 그죠? 그런데 개념은 뭐예요? 은유의 이 생성의 생명력을 죽여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이걸 갖고 이제 문학과 철학 사이의 경계에서 철학을 해체하는 독특한 경계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간 게 데리다예요. 니체 역시, 하이데거 역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철학을 형성하는데,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또 나타나죠. 이 언어와 실제의 관계. 우리는 시인을 넘어서서 실제와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종교에서 우리는 언어를 넘어선 세계를 명상을 통하여 도달한다고 이야기해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은 언어를 잊어버리는 거잖아, 그죠? 직접 도달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언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주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뭐야? 양자 물리학에서는 원자 핵 주변을 도는 전자와의 궤도를 통하여, 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과 그죠? 열.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운동에 의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빛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대상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대상의 물리량을 결코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된 거예요. 어떤 것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건 사실은 갈릴레오의 혁명인 거예요. 갈릴레오의 혁명이 뭐 지구가 돈다 그랬는데 우리는 정지해 있잖아. 그죠? 근데 지구가 도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왜? 우리는 서 있으니까. 이런 게 과학적 혁명인 거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마다 혁명이 있었어. 그죠? 움직이는 관찰자와 정지된 관찰자의 시계의 시간은 같은 게 아니라. 빛과 열의 물리량은 결코 그죠? 원자핵과 전자의 운동 관계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예측할 수 있는 절대적 위치를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오늘날 철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사건입니다. 하이데거적, 바디우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죠? 사건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 예측도, 그죠?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게 오늘날은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니체의 선언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언문을, 이 독특한, 진리는 은유라는 걸 밝히면서도 니체는, 은유로서 이것을 사용하죠. 그죠? 은유에 대한, 은유로 은유를 풀어버리는 니체의 담론을 해석하면서 오늘 강좌 마칩니다. 니체는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까지. 이 1차 자료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에 가서 찾아보시면 13개의 강좌가 있어요. 1시간짜리.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반에 보면은 한 10페이지라, 15페이지라 그러면 한 5페이지 정도에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Was ist also Wahrheit?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Ein bewegliche Heer von Metaphern, Methodien, Anthropomorphismen, kurz eine Summe von menschlichen Relationen. 이렇게 나와요. 진리는 뭔가 하면 은유와 환유, 인간 중심주의에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거예요. 은유와 환유의 집성체와 같은 거야, 진리는. 그 진리는 뭐야? 실제와 일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관계의 총계인 거야. 그 인간의 관계를 위하여 이 세계를 고정시켜 놓은 인간의 은유인 거야. 그죠? 이 생명력을 더 죽여버리면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개념은 뭐야? 체계인 거야.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거는. 군대다. 시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증대되고 옮겨지고 장식된 인간관계의 총체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언어를 통하여, 학문의 역사도
인간관계에 인간 중심적으로 세계를 해석한 거예요. 우리 물 자체를 몰라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이제. 아, 이게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오랜 사용 후에 고정되고, 그리고 정경적으로 구속력 있게 한민족에게 사유된 인간관계의 총체인 거예요. 그게 한민족이 사용하는 진리 개념은 뭐예요? 이러한 감각적인 인간의 어떤 운유의 이런 생명력을 죽여버리고 점점 개념화시킨 것이 바로 진리란 개념인 거예요. 아, 정말 독특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진리라는 건 환상인 거예요. Die Wahrheiten sind Illusionen, von denen man vergessen hat.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환상인데 사람들이 그 진리라는 게 은유라는 것, 은유라는 것을 망각한 환상인 거야. 근데 어떤 은유인가 하면은 오래 사용하여 마모되어서 감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된 그러한 환상이라. 그럼 그게 바로 진리라.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건 언어의 특징에서 은유인 거예요. 은유는 생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은 뭐예요? 이걸 죽여버린 거예요. 한민족의 문화는 이 개념을 통하여 문화가 확정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엄청난 선언문은 정신분석학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 감각적인, 그게 오랫동안 사용하면 감각적인 생성의 생명력과 가장 가까운 언어의 특징인 은유까지도 이제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화예요. 그게 바로 도금화예요. 도금화는 자기 이 생명력을 죽여버리고 죽은 문자와 같이 된 게 바로 교리인 거야,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아. 그게 개념은 모든 특정 신화의 개념은 자기 민족의 기원을 알리는 건데 그 민족의 기원은 뭐예요? 해석된 거죠. 인간의 문화는 그런 식으로 형성된 거예요. 감각적인 것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인간의 언어의 은유, 시인, 이걸 넘어서서 생명력을 죽여버리고 시를 갖다가 산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은 은유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의 가장 생성의 최초 지점에 시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체. 탁월한 비유죠, 그죠? 그래서 그 상을 잃어버린 이제 금속으로서 더 이상 동전으로서 고려되지 않는 그런 동전이에요. 동전은 화폐잖아, 그죠? 그게 동전은 가장 실제와 가까운 생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개념이 되면서 그 동전의 무늬가 다 사라져 갖고 이제 금속이 돼버린 거야. 다 따라 없어져 갖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야, 여러분. 그 우리는 진리를, 종교적 진리든 어떤 진리건 진리를 절대화시켜서 근본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화폐의 힘을 잃어버린, 그래서 금속이 되어버린, 감각적인 것을 죽여버리고 그냥 딱딱해져서 뼈와 같이 굳어져 버린, 화석화되어 버린 그런 걸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건 바로 자기 신념인 거야, 그죠? 니체로부터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교의 경전이건 불교의 경전이건 진리를 나타내는 종교의 경전이 있어. 이거는 동전과 같이 감각적인 살아있는
생명력과 생성을 소중히 여기는데 역사적으로 이걸 종교의 제도가 점점 교리화시켜서 화석화시켜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거를 교리화를 만들어서 딱딱한 개념으로 만들어서 폭력을 행사. 그런 경우가 얼마나. 니체는 바로 이런 변화의 생성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재로 각인되게 되었는지를 역으로 초올라가서, 그죠? 이 힘의 의지의 비극의 역사를 폭로하는 게 니체의 계보학의 특징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환상인가요? 환상인 것을 망각한 환상인가요? 어떤 사람이 체험을 했어. 그런데 종교적인 체험을 통하여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 어떤 학문적으로 이게 진리라 그래.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뉴턴 시대의 진리와 오늘날의 양자물리학의 진리는 다른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진리는 변하는 거야. 하이데거도 이걸 따라갑니다. 하이데거 가다모의 철학적 해석학도 진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그죠? 해석인 거야, 진리는. 데리다적으로 차연인 거야. 지평융합을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진리인 거야. 진리는 고정된 게 아닌 거야.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아주 싫어하는 거야. 대부분의 종교의 진리를, 변화를 싫어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거래.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래. 그건 지 생각인 거지. 그럼 자기가 성서나 종교 경전에서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것만이 진리인 거야. 그 방식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인 거야. 이런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니체의 이러한 해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거. 지가 해석한 게 단 거예요, 그러면. 웃기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환상인 걸 망각한 환상인 거야. 니체가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과학과 함께 가고 지적 역시도 오늘날의 살아있는 철학자로서 이러한 실제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니체의 혁명으로부터 그죠? 이러한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담론을 거쳐서 그죠? 오늘날 진리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어요. 그건 지 생각인 거죠. 자기 진리인 거죠. 그죠? 자기가 해석한 건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다 따라가야 됩니다. 코미디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이 작은 습작의 문서가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리는 선언문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니체의 그 감각을 아주 탁월했어, 그죠? 이 언어를 실제와 인식의 관계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그 두 개를 완전히 해체해버려. 복잡해진 거예요. 인식, 언어, 실제의 관계는 오늘날 갈로치고 밖에는 쓸 수 없고 변화에 열려있는 어느 누구의 글쓰기와 어느 누구의 그 글쓰기에 대한 해석도 결코 그 의미를 고정시킬 수 없고 모든 진리는 차연인 거야. 여러분. 이게 니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재미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제는 그러니까 미셸 푸코, 데리다, 락강, 그 다음에 둘레제, 줄리아 크리스테바, 그 다음에 오늘날 바디우, 지제, 아감벨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니체적 사유를 공유하며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더니즘을 해체하는 데에 이 언어가 뱀처럼 들어와서, 그죠? 인간은 결코 실제를 붙잡을 수 없다라. 그 니체는 바로 모든 인간의 인식은 은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됐다. 개념은 환상이에요, 여러분. 은유의 다이성을 죽이고 하나를 확정한 환상인 거야, 다른 말.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깊이 있게 더 공부하시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실제와 인식의 관계를 변화시켜 놨는지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 추스.